자, 이제 우리가 제어 대상물이 있고, 자, 제어 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이제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하드웨어들을 이제 설계를 하겠죠, 설계. 뭐 PID면 PID 이렇게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계하는 방법이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을 하는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제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 대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바꿔서 수학적인 모델링으로 바꿔서 라플라스 변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그래서 제어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 90% 이상이 다 수학이에요. 사실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죠? 라플라스 변환은 자, 시간에 대한 함수 있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 네 가지 식 있죠. 네 가지 식들은 그 전부 다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돼요. 시간에 대한 이음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함수들을 이제 t에 대한 함수죠. t를 이제 s라는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s를 우리가 이제 이 s를 이제 복소수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소수 주파수가 아니라 이제 허수 주파수가 되면은 우리가 공부한 뭐 주파수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t를 s로 변환하는 변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수학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t로 나타내진 함수를 자 EST로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s에 대한 함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t를 적분해 주니까 이제 s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s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t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화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앞서 얘기한 네 가지 방정식 있죠, 그죠?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일단 FT가 주어지면은 함수 해가 되겠죠. 우리가 뭐 전류를 알고 싶다,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전류값, 그죠? 그게 FT가 되겠죠. 뭐 IT, 그죠?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그러면 이제 S에 대한 함수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요 미분 방정식이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이 돼요. 그러면은 그 변환된 식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줘요. 풀어주는 거죠. 대수 방정식을. 풀면 이제 S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죠? FS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FS를 우리가 다시 플러스 역변환을 해요. 그러면 그게 다시 C에 대한 함수로 표시되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약간 그 변환된 형태로 풀이의 변환, 풀이의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그 간단한 그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함수가 라플라스 모든 영역에서 정의역이죠. 자, FT가 있으면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S에 대해서 이게 다 이 적분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변환식을. 왜냐하면은 굳이 이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분이 존재하는 영역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식도 표현할 때 그냥 이런 수렴 범위 있죠. 일시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수렴 범위를 그냥 빼먹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의미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그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적분하고 해서 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자, 그 구한 라플라스 변환식을 다 풀어서 역변할 때도 이제 거꾸로 역변하는 거꾸로 하면 되죠. 이게 항상 이렇게 쌍이에요, 쌍. 그래서 이런 함수 형태 항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꾼 거는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걸 다시 t를 받고 싶으면은 역변환. 이렇게 이제 쌍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서 이 테이블을 보고서 그 찾아서 적절하게 요 테이블에 있는 형태로 식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요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를 푼다고 할 때도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적분 기본적인 건 여러분 적분을 할 수 있어야겠지만은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주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겠죠, 그죠? 기본 우리 요로 라플라스 변환을 배운 다음에 그 실제 그 모터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그 RC 회로라든지 RL 회로라든지 뭐 RLC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RL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의 기본적인 등가 회로죠. 모터를 우리가 모델링 하면은 RL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풀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푼 거랑 아니 직접 미분 방정식을 푼 거랑 예, 똑같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는 이제 전압에 이제 비례하는데 이렇게 그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이제 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이제 정선 상태라고 하는 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즉 이게 없을 때예요. 그죠? 없을 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우리가 과도응답까지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RL 회로, RC 회로, 뭐 RLC 회로 우리가 가장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RLC 회로에서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 2차 형태로 표시가 돼요. 2차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그 변수에 대한 값이 분모가 이제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실근을 가지냐 허근을 가지냐에 따라서 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실근을 가질 때는 이제 과제동, 허근을 가질 때는 이제 부족제동, 그리고 딱 그 경계점에 있을 때, 그래서 이거 임계제동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때, 자, 이런 회로에서 자 이렇게 RLC 회로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해를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요 식이 주어지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잘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걸 다시 역변환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t에 대한 it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처음에 i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is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is를 역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it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을 아니까 이제 여기에 C 양단에 걸린 전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RLC를 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RLC가 어떤 조합일 때 이 C 커패시터가 가장 빨리 충전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뤄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충전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완충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C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정상 상태에 도달해서 여기는 끊어진 회로랑 같게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럴 때 요 C는 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R, L, C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를 구해봤어요. 구해봐서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니까 요게 이제 임계제동이에요. 요게 가장 최적의 해겠죠. 가장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조합이 RLC 조합이
요조업이라는 거예요. 225옴 12-3승 헨리 12-5승 페러실 때 빨리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보다 이제 실근을 가지면은 이렇게 부족제동, 과제동이죠. 제동이 너무 심해서 충전이 천천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허근을 가지면은 제동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전이 이제 빨리 되는데 너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버슈트가 생기고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충전이 늦게 돼서 이제 불안정한 그 상황을, 그러니까 오버슈트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근, 중근, 허근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마찬가지 이론 똑같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어는 이제 수학이라 했죠. 일단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그걸 수학적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리적 실체, 그게 뭐 RLC인지 뭐 기계 시스템인지 전기 회로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풀어서 다시 바꿔준 다음에 그때 다시 물리적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 키트 소개했는데 이건 뭐 지금 그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에디 커런트 정도,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달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전달함수는 어떤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 분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부른다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RC 회로나 RL 회로를 우리가 전달함수로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뭐 입력을 전압으로 놓느냐 전류로 놓느냐 또는 출력을 전압으로 할 것인가 전류로 할 것인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달함수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력에 대해서 L에 흐르는 전류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 입력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출력 전류는 전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정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여러분들 설계하거나 아니면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의 시스템은 여러 개의 이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각 블록은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각각의 블록은 그 전달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블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네모난 블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블록은 전달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달함수를 의미하고 각각 입력과 출력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출력이 뭐 두 개인 경우도 있겠죠. 두 개인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합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뺄셈은 당연히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 연산은 뭐냐면은 라플라스 변환값, 즉 S의 함수에 대한 합이나 뺄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연결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피드백이 들어갔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자, 직렬, 병렬,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 다음에 피드백 요 블록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 합하거나 곱하거나 직렬일 땐 곱하고 병렬일 땐 더하고 피드백일 땐 요렇고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복잡한 시스템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배치하고 설계해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시스템을 구현했을 때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무언가를 알아야겠죠, 그죠?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각각의 구성 요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순화 블록 다이어그램의 단순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단순화를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일단 직병렬을 찾아요. 찾고 그다음에 찾고 단순화를 해요. 있으면은, 없으면 말고, 그죠? 그다음에 피드백 연결을 찾아요. 있으면 단순화하고 해요. 근데 요 두 개를 찾았더니 없어요, 둘 다. 그럴 때는 연결 접점 이동을 해요. 연결.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 접점 이동을 하면은 뭐 이런 게 나타나요. 직병렬이나 피드백이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합접점을 이동해요. 합접점을 이동해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꼭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일 처음에 이런 경우 할 때 뭐 이렇게 여긴 직병렬이 있네요, 그죠? 직렬이고, 그죠? 단순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해야 되니까 또 피드백 구조가 생겼네요, 그죠? 피드백 구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피드백 구조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없으니까 요걸 우리가 이렇게 옮겼죠? 옮기면은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전달함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직렬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직렬 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 생겼죠?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직렬 생겼죠? 간단히 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 생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최종적 전달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LC열 같은 경우도 각각의 R, L, C가 있겠죠. 요 구성 요소를 우리가 블럭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블럭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구한 직접 미분방정식에서 구한 전달함수랑 똑같죠? 당연히 갖출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례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비례절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모터를 제어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모터가 속도 같은 경우 여기선 뭐 속도도 위치는 상관없어요. 자, 속도라 가정을 하면은 어쨌든 속도 출력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지정한 값이 있죠. 그거 차를 구해요. 차를 구해서 거기다 이제 비례함수를 곱해서 우리가 그 비례함수를 가지고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모터를 구동하는 그런 제어를 우리가 이제 비례제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내가 설정한 설정값과 기준값이죠. 기준값과 실제값의 차이에 비례하는 제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례제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간단하게 그 실험 키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고 그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개인이 크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기억나죠? 줄어드는 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피제어까지 그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제어까지 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걸 했는데, 자, 이제 주파수 응답을 공부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를 약간 좀 공부했었죠. 그래서 풀이의 급수라는 거는 그 어떤 정연파 있죠. 어떤 임의의 주기적 함수를 정연파로 분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 한 점이 있으면은
한 점이 있으면은 세 가지 그 x, y, z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임의의 점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주기함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사인이나 코사인 값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풀이의 급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형파를 사인파나 코사인파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요 구형파는 이런 사인파들의 무한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물리적 의미, 풀이의 급수는 사실 물리적 의미는 따지기가 힘들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시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그 다른 건데, 그래서 S가 허수 주파수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풀이의 변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이의 변환까지, 주기가 무한대일 경우, 풀이의 급수에서 주기가 무한일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실제로 이걸 다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려면은 꽤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mp3 파일 같은 거 있죠. 그 mp3 파일도 우리가 소리가 있으면은 소리를 풀이에 변환을 해서 고주파한 걸 다 잘라버려요. 사람이 듣지 못하는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 역변환한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 크기가 실제 우리가 같은 샘플링으로 그 녹음한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돼요. 물론 이런 압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높은 주파수 잘라버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압축 기법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분의 1, 11분의 1로 이제 줄어드는 거 우리가 줄어들어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이제 우리가 풀이의 급수, 풀이의 응답, 풀이의 변환을 대략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달함수에다가 이제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한 게 바로 주파수 응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전달함수를 알면은 당연히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J 오메가를 넣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전달함수 주파수 응답은 이제 복소수로 표현이 돼요. 복소수는 표현이 되고, 크기를 이제 개인 이들에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을 이제 위상 얘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값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dB를 쓴다 그래요. dB, 데시벨, 그죠? 그래서 데시벨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파워일 때는 10을 로그를 취해서 10을 곱하고, 앰플리튜드 진폭일 때는 로그를 취해서 20을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드 선도를 우리가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달함수가 있으면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으면 이게 주파수 응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이제 실수를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곤란하니까 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바꾸기 그래프를 그리는데 두 개로 나눠서 그리는 거예요. 하나는 크기, 하나는 각.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주어지고, 오메가에 대한 함수죠. 오메가에 대한 함수예요. 마찬가지 각도 오메가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그리려면 사실 이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대략 그리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 오메가가 아주 클 때 또는 아주 작을 때, 그죠?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대략 그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점근선 비슷하게 기준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점근선은 아니에요, 그죠? 점근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 직선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맞춰서 그냥 대충 그려주면 돼요. 제대로 하려면 이제 그래픽 이제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특성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RC 필터라 했죠. RC 필터인데 요걸 플러스 해보니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진폭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죠. 그래서 주파수 낮은 부분은 통과하고 높은 부분은 점점 줄어들어서 높을수록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우리가 이제 컷오프 주파수라고 이제 부른다 그랬죠. 컷오프 주파수는 딱 이 점을 기준으로 주파수 통과하고 통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컷오프 주파수에서 입력되는 에너지의 반만 통과한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컷오프 주파수는 출력되는 에너지의 양. 진폭이 아니에요. 진폭이 아니라 출력되는 에너지. 제곱값이 되겠죠. 그죠? 이 에너지 양이 입력의 반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컷오프 주파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뭐 대역폭 있죠. 뭐 오시로스코프 예를 들었죠. 모든 것들이 다 이 컷오프 주파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3dB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폭이 루트 2분의 1이 돼요. 에너지가 반이 되면은 진폭은 루트 2분의 1 되겠죠. 진폭의 제곱이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 전력은 뭐 R분의 V 제곱 또는 R 제곱 R이잖아요.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폭이 루트 2분의 1이 될 때, 그죠? 오시로스코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력했을 때 입력이 이게 대역폭이 100MHz다라고 하면은 100MHz에서 1V 인산페어가 들어가면은 출력은 루트 2분의 1 볼트밖에 안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표시하는 값이, 그죠? 정확하게 100MHz라면 대역폭이. 그래서 3dB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시점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 시정서 얘기할 때처럼 기준이 바로 3dB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 블락 다이어그램, 전달함수, 주파수 응답 다 배웠죠? 이제 기본적인 수학적인 내용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운동계, 이거 뭐 첫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주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개수만 다르지, 개수의 물리적인 의미는 다르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RLC 직렬 회로든 뭐 기계적인 직선 운동계든 회전 운동계든 이렇게 바꿔놓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수학이에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수학 풀고 다시 라플라스 역변을 하면은 그때 다시 우리가 원래 물리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이제 수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수 모터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징수 모터는 이제 R과 L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들어가면은 출력은 전류가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전류와 토크와의 관계 있죠. 그래서 입력이 전류고 토크 상수에서 출력은 토크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우리 관성 모멘트 있죠. 부하 연식 있죠. 또 부하 연식에 대입을 하면 다시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각속도가 나오겠죠. 각속도. 제일 첫 시간에 배운 그 부하 반전식 있죠. 각속도와 이제 그 부하 토크에 대한 그런 반전식 있죠. 그래서 그 네 개를 다 쓴 거예요, 이게. 요게 플레밍의 여섯 법칙에 의한 토크와 전류는 비례한다. 요거는 역기전력과 각속도는 비례한다. 요거는 모터를 R과 L로 모델링 한 거. 요거는 부하 반전식. 우리 앞에 있던 네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징주 모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자, 블록 다이어그램 단순화하는 그 절차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DC 모터 자체의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시정수가 정기적인 응답이 훨씬 빨라요. 그죠? 기계적인 응답보다. 그래서 모터가 뭐 마이크로사이클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단위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기적 시정수는 이제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무시하고 간단하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모터의 시정수는 모터의 전달함수는 속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각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우리가 이제 시스템 시정수 모터 시스템의 모터 자체 이제 전체적인 시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이거는 각도에 대한 전달함수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실제 모터에 대해서 요거는 그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력 완벽한 그 계단 입력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 RL 회로랑 똑같죠 모양이. 계단 입력에 대해서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천천히 증가하는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무한을 가진다. 그래서 요 60% 갈 때 정상 상태 값이 63%죠. 63.2%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정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도응답을 공부하기 전에 약간 용어들을 우리가 몇 가지 배웠죠. 과도응답 용어들 뭐 기준위치 이건 내가 설정한 값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값.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버슈트 뭐 타임 딜레이 그 다음에 뭐 디케이 감쇄비 뭐 라이즈 상승 시간 뭐 세팅 타임 세틀링 타임 세팅 타임 뭐 리스폰스 타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구한 DC 모터의 전달함 수요계 그걸 우리가 피제어에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DC 모터를 피제어로 했을 때 전체 전달함수는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각속도를 제어량으로 봤을 때 피제어를 하면은 항상 어때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입력을 인가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론적으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내가 각속도를 이렇게 주어진 모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피제어로 하면은 속도를 제어를 하고 싶은데 피제어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해서 각속도가 아니라 각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플라스 변화 전달함수 구해서 해보니까 0이 될 수가 있어요. 단 뭐예요? 마찰이 없을 때, 그죠? 마찰이 없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마찰력이나 편중적인 힘이 없으면은 위치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가 피제어여서 용을 만들 수 있지만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없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피제어를 하면은 속도 제어를 하던 위치 제어를 하던 정상 상태 오차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을 크게 하면은 크게 할수록 오차가 줄어들긴 하지만은 0이 되진 않아요. 개인이 무한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아파서 그 실험할 때도 그 한 것처럼 속도 제어를 할 때는 오버슈트가 생기질 않아요. 어떤 경우든. 왜냐하면은 전달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양이. 그죠? 전달함수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1차식이잖아요. 질소함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버시트 생길 수가 없는데 각도를 제어할 때는 전달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죠.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복소소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요 개수에 따라서 이제 오버슈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 확인했죠. 속도 제어할 때는 걔는 아무리 크게 하고 뭐 줄을 작게 해도 우리가 오버슈트를 볼 수가 없는데 각도 제어할 때, 위치 제어할 때는 우리가 그 개인을 바꿈에 따라서 오버슈트가 생기는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안 생길 때도 있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RSC 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시뮬레이션 해봤죠. RSC 값에 따라서 오버슈트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I 제어기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오차에다가 그냥 상수를 곱해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오차를 적분을 해서 제어해요. 그 오차가 아무리 작아도 적분을 하면 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면은 어떨까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다가 적분기를 넣어서 전달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죠? 전달함수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전달함수의 정상상태 오차를 해보니까 0이 될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다가 적분기를 넣으니까 이론적으로 정상상태 오차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D 제어할 때, PD 제어, 자, 비례 제어와 미분 제어 할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달함수를 구해보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정상상태 오차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P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 제어는 과도 상태랑만 관계가 있지. 왜? 여기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시정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시정수잖아요. 그죠? 시정수를 바꿔줄 수 있지만 차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차수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 상태 오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PID 제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PID 제어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분모는 2차식, 그죠? 이제 분모가 중요한 거예요. 특성 방정식이라 그래가지고 분모는 2차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PI제랑 비슷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상상태 오차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상상태 오차도 없애고 과도응답도 개선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섞어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걸 우리가 PID 제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PID를 이렇게 평행하게 구성하는 게 표준이에요.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일단 가장 이제 표준적인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대부분 PID 제어 한 8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제어기도 있는데 일단 구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구현하기가 쉽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요 개수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구현하기 쉽고, 워낙 이제 그 자료도 많고, 그래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뭐 50년대 개발된 건데 아직까지도 아주 대부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제어기에 대해서 PID 제어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제어를 할 때는 이제 다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겠죠.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제어 회로를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OPM4로 연산을 했는데 OPM4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컴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우리가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바꿔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MCU는 이제 디지털 값만 받고 출력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꿔주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소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DAC, ADC. 그래서 일단 값을 디지털화한다. 이걸 양자화라 그래요. 신호 값을 디지털화하는 걸 양자화라 그러고 시간을 디지털화하는 걸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산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런 과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뭐 DAC, 그죠? ADC. 그래서 각각 뭐 웨이티드 레지스터라든지 뭐 R2R 레더 방식, 그죠? 이게 뭐 이제 축자 비교형 SA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실험 키트 가지고 샘플링 레이트과 양자화, 그죠? 양자화 하는 비트수 있죠. 해상도, 양자화 해상도를 바꿨을 때 시스템 출력이 제어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너무 낮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출력 진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달함수를 구할 때 좀 페이지 포기법으로 해서 하는 거랑 사실 동일하게 하면 된다 하는 간편한 좀 방법들을 좀 복습을 했어요. 페이지 포기법에 대해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학기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시험을 보는데 이제 대면 시험도 보고 이제 비대면 시험도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밴드의 시험 내용이랑 시험 공부하는 좀 범위 있죠. 여러분들 좀 중간고사를 안 보다 보니까 범위가 좀 많아요. 넓죠.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100%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밴드에 나중에 네이버 밴드에 이제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못 봐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이제 마지막에 끝났고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이나 여러분들 질문 내용들이 있으면은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올려서 우리가 서로 이제 실시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여러분 시험 범위, 시험 공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네이버 밴드에 이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꼭 이제 확인을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자, 그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도 보면은 네이버 밴드를 아직도 이제 안 봐요. 공지사항 같은 걸 안 봐요. 그런 학생들 꼭 좀 여러분들 주변에 좀 알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항상 조회수가 학생 수보다 적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 그 과제는 없고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해서 복습 잘해서 시험 그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고생 많았어요.